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작품은 이연보의 어부단가입니다. 이연보의 어부단가는 맹사성의 강호사시가 그리고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와 함께 강호가들을 노래한 대표적인 연시조입니다. 일찍이 고려 때부터 전해 내려오던 어부가를 이연보가 5수의 어부단가로 개작을 한 작품이거든요. 속세를 떠나서 자연 속에서 가어옹의 풍류를 즐기며 살아가는 걸 추구하면서도 임금과 조정을 생각하고 근심했던 그런 작품이에요. 근데 풍류를 즐기며 살아가는 것과 임금과 조정을 생각하며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반대되는 것에 대한 고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시적 화자의 모습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 당시 사대부 계층의 정신세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호의 정경이나 그곳에서의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상투적인 한자어를 통해 관념적으로만 제시하였다는 한계를 보이기도 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나중에 고산 윤선도가 어부단가의 그러한 한계를 뛰어넘는 어부사시사를 짓게 되는 그런 계기로 작용하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쌤이 지금 말하는 것은 이연보의 어부단가의 기본적인 감상 포인트고, 우리는 이연보의 어부단가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수를 먼저 보겠습니다. 1수의 첫 번째 초장을 보시면 이 중에 씨름이 없으니 그것이 어부의 생애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서 이 중에라는 것은 살아가는 동안에 정도로 해석을 해주면 편하겠네요. 살아가는 동안에 씨름과 근심 걱정 같은 것들이 없으니 그것이 바로 어부의 생활이로구나.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시적 화자는 어부의 생애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 이연보, 즉 시적 화자는 진짜 실제 직업 어부는 아니에요. 즉 요 어부는 진짜 직업 어부가 아니고 가짜 어부, 가어옹입니다. 가어옹. 요 가어옹이라 함은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삼는 사람은 아니에요. 생업으로 삼는 사람이 아니고, 요 가어옹은 자연을 벗하며 취미로 고기잡이를 하는 사람이에요. 취미로 이렇게 고기를 낚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가옹이라고 부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씨름이 없으니 그것이 바로 가옹, 어부의 생애로다. 일엽편주의 만경파를 띄워두고, 일엽편주와 만경파 체크해 주시고요. 일엽편주는 조그만한 배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만경파는 넓은 바다입니다. 조그만한 배를 넓은 바다에 띄워두고 인새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아는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서 말하는 인새는 속새입니다. 속새. 즉 인간 세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걸 다 잊었으니 날이 가는 줄을 모르겠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월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자연을 즐기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느껴지네요. 인간 세상의 일을 모두 잊었으니 세월 가는 줄을 모르겠구나. 요 아는가 부분에서는 서리법도 사용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리법을 통해서 시적 화자의 어떤 유유자적한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는 크게 어렵진 않았고, 이 사람이 가옹으로서 어부의 생활을 하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 정도로 요약을 해줄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 1수의 내용을 한번 요약해보자면, 세상사, 우리 시에 나온 표현으로는 인새라고 나왔었죠. 요 세상사를 잊고 자연에 묻혀 사는 어부의 한가로운 생활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어부는 진짜 직업 어부는 아니고 이제 가옹, 즐기는 그런 이제 취미로 즐기는 어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요거는 그냥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텐데, 여기 보시면 지금 어부할 때 부자가 아비부자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어부할 때 가옹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비부자를 많이 쓰고, 이게 아니라 직업 어부다, 그럴 때는 뒤쪽에 부자를 이렇게 지아비 부자를 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부자가 나오면은
직업어부일 거고, 요 아비부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가옹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굽어보면 천심녹수, 즉 아래를 굽어보면 천심녹수가 있고, 뒤를 돌아보니까 만첩청산이 보이네요.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모든 시어를 다 파악하려고는 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여기 녹수할 때 수니까 물이 될 거고, 만첩청산할 때 보니까 산이 되겠네요. 그러면 아래를 보니까 물이 있는 거고, 뒤를 돌아보니까 산이 있는 거네요. 즉 깊고 푸른 물과 망겹으로 둘러싸인 푸른 산이 시적화자 근처에 있다는 거네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런 산과 물이 있는데 요것이 십장홍진이 얼마나 갈렸는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장홍진과 얼마나 갈렸는가에 줄을 그어주시고, 십장홍진은 직역을 하자면 붉은 먼지입니다. 붉은 먼지고, 조금 의미 파악을 해보자면 혼탁한 속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에 나온 누구와 같은 시어냐면 여기는 인세하고 십장홍진, 요 두 개가 같은 의미를 가진 시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속세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래로 굽어보면 깊고 푸른 물이 있고, 뒤를 돌아보니 겹겹이 쌓인 푸른 산이 있습니다. 10길이나 되는 속세의 티끌, 즉 혼탁한 속세가 얼마나 가려져 있는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연에 의해서 속세가 가려져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자연에 의해 속세가 가려져 있으니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매우 좋다라는 표현입니다. 자기 근처에 지금 깊고 푸른 물도 있고, 또 돌아보니까 아주 겹겹이 쌓인 산도 있어요. 그런 물과 산들 때문에 막 혼탁한 속세, 인세, 십장홍진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인세와 속세가 아닌 자연이 되겠죠. 자연. 무욕한 자연이 자기가 원하는 바일 겁니다. 강호에 월백하거든 더욱 무심하여라. 강호와 무심하여라에 줄을 그어 보겠습니다. 요 강호는 직역을 하자면 강과 호수가 되는데, 굳이 강과 호수에 달이 가득 찼다라고 해석을 해도 문제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강호라고 하면은 자연이라고 해석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자연 속에 달이 가득 찼거든 더욱 욕심이 없어라 라는 뜻입니다. 즉 이 사람은 세속적인 욕망 같은 것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되겠죠. 그리고 요 강과 호수, 즉 강호를 자연이라고 쌤이 해석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표현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전체를 표현하는 표현법을 우리가 대유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윤용택3하고 할 때 그 상충곡에서도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강호라고 하면 이제 자연의 일부인데, 그걸 통해서 자연 전체를 의미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대유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수를 요약해보면, 일단 이 사람은 속세와 단절된 삶을 원하고 있죠. 그러니까 속세와 단절된 자연에서의 욕심 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네요. 그래서 이수도 이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삼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청하가 있고 농류가 있네요. 요거는 현대어풀이를 보면 청하는 연잎이라 되어 있고요. 그리고 농류는 버들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정확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해석을 하자면 청하는 푸른 연잎이고, 농류는 녹자가 붙었으니까 푸른 버드나무 가지가 되겠죠. 그 푸른 연잎에 밥을 싸고 버들가지에 물고기를 꿰어서 노적화총, 밑에 뜻이 나와 있습니다. 밑으로 가볼까요? 갈대와 옥새풀이 가득한 곳이라고 되어 있네요. 요 노적화총에 배를 메어두고, 노적화총은
그냥 갈대와 억새가 우거진 곳이니까 자연의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곳이 노적 화총이라고 보면 되겠죠. 요 자연 속에 배를 메어두고 일반 청의 의미를 아실 분이 계시겠느냐? 어느 분이 아실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청의 의미라고 하면 자연의 참된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어느 분이 아실까라고 했으니까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분이 아실까는 다른 분은 일반 청의 의미를 모르고 자신만 그런 자연 친화적인 삶을 알고 즐긴다 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이 느껴진다라고 볼 수 있고, 플러스 자기는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자기가 지금 생각하는 일반 청의미는 굉장히 좋은 거잖아. 그럼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일반 청의미를 모르는 그러한 세상 모습, 세태에 대한 탄식도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삼수로 내려가 보시겠습니다. 삼수로 내려가서 요약을 한번 해보시면, 이 사람은 지금 자연을 즐기고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삶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면 자연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삶의 참된 의미가 삼수의 요약이 되겠죠? 삼수도 우리 크게 어려운 게 없었어요. 다시 한번 보면 푸른 연잎에 밥을 싸가지고 녹류, 푸른 버드나무 가지에 고기를 꿰어서 갈대와 억새가 우거진 곳 노적 화총에 배를 메어두고 거기서 이제 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먹는 거겠죠. 거기서 느끼는 것은 일반 청의미, 자연의 참된 의미를 시적 화자가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수는 그렇게 요약을 해주면 되겠고, 여기서 또 좀 특징적인 것은 쌤이 아까 얘기한 푸른이라는 단어 보이죠? 요 청, 녹 이런 부분은 이제 푸른이라고 해석이 되니까 이 부분에서는 또 이제 청색 이미지가 느껴진다라고 볼 수 있죠. 청색 이미지, 연잎하고 버들가지, 청색 이미지가 느껴진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청색 이미지는 소박한 삶을 의미하는, 그리고 자연의 의미에 대한 것을 담고 있는 색깔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청색 이미지가 소박한 삶과 자연의 이미지를 상징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 시에서 사용된 청색 이미지, 푸른 연잎과 버들가지 요 두 가지가 이제 청색 이미지고, 그리고 이러한 청색 이미지가 이 시에서는 소박한 삶과 자연의 이미지로서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해놔야겠죠. 그리고 이쪽에 자연의 참된 의미라는 일반 청의미라는 단어 뜻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다음은 사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수업을 아마 안 듣고 졸고 있거나 게임을 하고 있거나 이런 학생들이 없겠지만 혹시나 있어서 말하는 건데, 요거 당연히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당연히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 요 부분은 쌤이 온라인으로 했으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쌤 필기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필기를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따라오면서 수업을 듣도록 합니다. 쌤 색깔을 잃어버렸다. 이 색깔이 어디로 갔노? 여기 있네요. 다시 해봅시다. 자, 사수로 내려갑니다. 사수로 내려가시면 산두, 머리 두자잖아. 산머리, 산봉우리가 되겠지? 산봉우리에 한운 구름이 일어나고 수중에 백구가 난다. 백구는 갈매기예요, 갈매기.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산봉우리에는 구름이 일고, 그리고 물 위에는 갈매기가 날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연의 모습에 대한 어떤 그런 묘사가 드러나고 있네요. 무심코 다정한 것은 이 두 것이로다. 무심코라는 건 위에서도 나왔었잖아. 욕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무심은 욕심이 없는 거야. 가끔 보면 이 무심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없다, 생각이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친구들도 있던데, 그런 게 아니고 고전 시가에서 무심하다라는 것은 욕심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없고 다정한 것은 이 두 것뿐이로다. 이 두 개가 누구냐면 누구고 얘들아? 위에 나오는 한운하고 백구가 되는 거겠죠? 한운과 백구. 그래서 요 한운과 백구가 욕심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요거는 당연히 의인법이 사용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의인법. 일생의 시름을 읽고 너를 좇아서 놀리라. 자, 요 부분도 보니까 지금 시적 화자가 욕심, 즉 세속적 욕심이 없는 한운과 백구와 함께 놀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무라일체의 마음도 느껴지고요. 무라일체. 그리고 자연친화의 마음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한 속세에 대한 어떤 그런 욕심 같은 것들도 가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이네요. 그죠? 자, 우리 삼수에서는 청색 이미지가 좀 많이 나왔다면 요번에는 백색 이미지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 그죠? 백색 이미지. 백색 이미지가 뭐가 있냐면 구름. 구름은 백색 이미지고 또 백구니까 갈매기잖아. 요런 것도 백색, 하얀 색깔 이미지가 되겠죠? 요런 걸 통해서 이 시에서는 똑같이 자연친화적인 그런 정서를 드러내고 있고요. 또 욕심이 없는 무심의 정서를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구름과 갈매기는 백색 이미지면서 자연친화와 욕심이 없는 그런 마음을 드러내는 데 사용된 소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백구는 우리가 고전시가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데 나오면 대부분 다 이제 자연친화라든지 무심, 욕심이 없는 그런 이미지로 좀 많이 등장을 해요. 뭐 100%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백구는 그런 이미지가 좀 강하고 앞에 있는 한운이라는 구름은 요거는 이제 고전시가에서 절반 정도는 이제 뭐 욕심이 없다라는 그런 이미지도 나올 때도 있고 그거 말고도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건 이 구름이 해나 달, 특히 해를 많이 가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주로 간신배, 장애물, 방해물 그런 의미로 해석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고전이기 때문에 조금 상투적인 표현이 많고 이제 관습화된 표현이 많긴 한데 모든 시어를 판단할 때는 항상 앞뒤의 문맥이라든지 수식어라든지 서술어를 보고 천천히 고민을 한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되니까 뭐 구름이 일반적으로 이제 장애물의 역할을 할 때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문맥을 보고 꼭 파악을 해주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사수를 우리 요약 한번 해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일단 평생토록 누구랑 같이 놀고 싶은 거야? 자연이지? 평생토록 자연과 친화하며 살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글씨가 이쁜데 요 태블릿으로 하니까 글씨가 좀 더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알아볼 수는 있겠죠 다들? 자, 이제 끝나갑니다. 다 왔어요. 이제 옷으로 가보시면 장안이 있는데 이것도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장안과 북궐, 천리 이런 단어들 다 체크해 주시고 장안은 어디냐면 우리 그 당시에 수도였던 한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한양은 뭘 상징하는 곳이냐면 속세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왜냐면 거기가 이제 부나 명예, 권력 그런 거에 중심지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장안은 한양이면서 속세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보면 되고 그러한 한양을 돌아보니 북궐이 천리로다. 한양을 돌아보니 궁궐이 천리나 되는구나. 이 북궐도 대궐인데 경복궁 얘기하는 거예요. 경복궁. 이 경복궁에 누가 있냐면 당연히 임금이 있겠죠. 임금이. 경복궁에는 임금이 있을 겁니다. 색깔을 잘못 골랐네. 여기 한양을 돌아보니 궁궐이 천리나 되는구나. 이 천리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거리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심리적인 거리감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1, 2가 0.4km니까 천리라고 하면은 400km가 되겠지. 근데
뭐 우리 창원에서 서울까지 하면 400km가 아마 안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뭐 물리적인 거리감도 되지만 심리적인 거리감으로 보는 게 조금 더 합당한 근거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뭐 물리적 거리감도 좋고 심리적 거리감도 좋고 거리감을 상징한다라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안을 돌아보니 북걸이 천리로다. 어주는 고깃배입니다. 고깃배. 어주는 고깃배. 내가 고깃배에 누워 있었던들 잊은 틈이 있으랴. 앞에 문장 성분이 좀 생략되긴 했는데 뭐를 잊은 적이 없다라는 의미겠어요? 그렇죠. 나란 일이겠죠. 나란 일. 나란 일이라든지 임금, 요런 거에 대한 그런 걱정 같은 것들을 한시도 놓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계속 자연 친화적인 얘기만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한시도 나란 일을 잊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속세에 대한, 속세는 이제 임금에 대한 뭐 걱정도 들어있는 거겠죠. 현실 정치와 관련된 그런 속세, 현실 정치에 대한 걱정과 미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은 자연 친화적 삶을 살면서도 나란 일과 임금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우국충정의 심정이 느껴진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우국충정. 근데 좀 특이한 건 지금 아까 제1수에서는 어부의 삶이 제일 좋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에 와가지고는 또 이제 나라 일을 걱정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제1수의 종장과는 대비되는 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시적 하자가 내적 갈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 친화적 삶을 살고 싶은데 일단 임금과 뭐 어떤 그런 현실 정치, 나란 일에 대한 걱정과 미련도 떨칠 수가 없는 거죠. 요 앞에 있는 어주는 고깃배라 했는데 셈이 요거는 이제 어부로서의 삶을, 어주는 어부로서의 삶을 표상하는 시어가 되겠죠. 고깃배니까 어부로서의 삶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고깃배가 없으면 어부가 일을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부하면 당연히 배, 그게 어부의 단짝이 되겠죠. 두어라 이러면서 마지막 종장에서 감탄사가 툭 튀어나오네요. 두어라는 감탄사. 이 감탄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뭘 하고자 하냐면 뒤에 내용을 보면 알 겁니다. 미련이라든지 나란 일에 대한 그런 걱정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의지가 담긴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어라, 내 시름이 아니다.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걱정하지 않더라도 그 나라에 자기 말고도 뭐가 있냐면 제세연이 없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이 제세연은 밑에 보시면 세상을 구제할 만한 어진인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가 나란 일에 대한 걱정을 막 하다가 결국 끝에서는 그냥 두어라,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나 말고 세상을 구제할 만한 어진인물인 제세연이 없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를 마치고 있죠. 그래서 이 제세연은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어진인재를 얘기하는데 요 제세연을 통해서 화자가 시름을 조금 덜어내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제세연은 화자가 시름을 덜어내는 계기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소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 마지막 오수를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일단 처음에는 뭐에 대한 걱정을 했냐면 나란 일에 대한 걱정을 했었죠. 나란 일에 대한 걱정을 했고요. 그리고 세상을 구할 제세연과 같은 현인의 출현에 대한 기대가 드러나 있는 구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부단가를 1수부터 5수까지 한번 봤는데 처음부터 쌤이 한 번만 쭉 정리하면서 설명을 안 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를 해주고 없다면은 총 정리를 하면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수로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중세어를 보셔도 좋고 현대어를 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쌤은 중세어를 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살아가는 도중에 시름이 없으니 그게 바로 어부의 생활이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어떤 가옹으로서의 삶의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조그만한 배를 만경파에 띄워두고, 즉 조그만한 배를 넓은 바다에 띄워두고 속세를 다해줬으니 날 가는 줄을 알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세월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자연을 즐기는 그런 유유자적한 태도가 드러난 수라고 볼 수 있겠죠. 키워드라고 보면은 뭐 세상사를 잊었다라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한가롭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수의 키워드가 되겠네요. 이수 굽어보면 천심녹수 돌아보니 만첩청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아까 체크를 안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푸른 물 푸른 산이라고 해서 이쪽도 청색 이미지가 느껴지네. 청색 이미지 여기도 청색 이미지가 느껴지고 요 부분 또 보니까 대꾸법도 있어 얘들아. 굽어보면 천심녹수 돌아보니 만첩청산 이러면서 대꾸법도 보입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굽어보면 천심녹수 돌아보니 만첩청산 쌤 읽을 때 굉장히 운율이 잘 느껴지면서도 뭔가 많이 들어본 표현 같아. 그러면 이런 걸 상투적 표현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위로 따라와 봅시다. 쌤이 여기 상투적 표현이라고 했는데 요 상투적 표현은 뭐냐면 그 당시에 늘 써가지고 버릇이 되다시피 한 것을 우리가 상투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표현으로는 뭐 관습적인 표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쓰던 관습적인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습관적인 표현이다 뭐 이런 말도 어느 정도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이수에 나와 있는 굽어보면 천심녹수 돌아보니 만첩청산 이런 게 그 당시에 다른 시들이라든지 다른 어떤 대화에서도 많이 사용되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편하겠습니다. 십장홍진이 얼마나 가렸는가, 즉 붉은 먼지를 의미하는 이 혼탁한 속세가 자연에 의해서 가려져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강우, 대유법이죠. 자연의 달이 가득하니 나는 더욱 무심하여라. 자기가 지금 욕심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수로 내려가면 푸른 연잎에 밥을 싸고 농류에 고기를 깨어 자연에 배를 메어두고 일반 청의미를 아시는 분이 계실까? 즉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은 모른다는 거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거고 세태에 대해서는 탄식을 하고 있는 거죠. 요 일반 청의미가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바이자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사수, 산봉우리에 구름이 일어나고 물 위에 갈매기가 날아다니고 있고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고 정이 많은 것들은 이 두 가지뿐이로구나. 한웅과 백구를 친구처럼 대하고 있고 걔네들이 욕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확실히 의문법 쓰여 있습니다. 일생의 시름을 잊고 너희들과 함께 놀고 싶구나. 무라일체 자연친아. 이건 뭐 수능뿐만 아니라 우리가 푸는 모의고사라든지 여러 가지 책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거죠. 무라일체와 자연친아는. 그래서 이 단어는 우리가 문학을 배웠다면 절대 까먹을 수 없는 단어들입니다. 마지막 오수, 장안을 돌아보니 북궐이 천리로다. 한양을 돌아봤더니 궁궐이 천리나 된다는 거야. 즉 시적 화자와 임금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다라는 거를 얘기해주는 구절이고요. 내가 어주에 누워있다 한들 한시도 나란 일을 잊은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실 정치와 속세에 대한 걱정과 미련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밑으로 내려가면 두어라, 내 시름이 아니다. 나라를 구할 그런 어진 인재가 나 말고 없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 내가 걱정 안 해도 나라는 알아서 훌륭한 인재가 나타나서 나라를 운영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조금 갈등의 해소라고는 조금 보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아까 쌤이 말한 것처럼 화자가 그 시름을 덜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정도로만 파악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연보의 어부단가를 다 끝냈는데 이연보의 어부단가에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만 더 보면, 조금만 더 보시면 요 글자로 해볼까? 요 색깔로. 자, 요 부분을 보면 우리가 이제 요 작품에 반영된, 이 작품에 반영된 강호가도의 요소가 있거든요. 강호가도의 요소. 이 작품에 반영된 강호가도의 요소를 보면, 얘들아, 이게 1수부터 5수까지 있었는데 한 수는 약간 느낌이 달랐잖아. 그 수가 어디냐면 5수였어. 그래서 1에서 4수까지로 좀 묶을 수가 있고, 5수를 조금 따로 빼볼 수가 있는데, 1에서 4수는 계속 무슨 얘기했냐면, 자연 너무 좋아, 자연 예찬, 자연 친화, 그리고 자연에서 느끼는 어떤 풍류, 이런 걸 막 얘기하다가 5수로 넘어오면은 약간 유교적인 충의 사상을 드러낸단 말이야. 우국충정과 같은 나라 걱정을 하면서 유교적인 충의 사상을 드러낸단 말이야. 그래서 요 1수부터 4수까지 자연에 대한 예찬과 친화 풍류, 그리고 5수의 유교적인 충의 사상을 확 하고 합쳐버리면 뭐가 나오냐? 바로 강호가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강호가도라 함은 사대부들이 속세를 떠나서 자연을 즐기며 노래한 조선시대의 어떤 시가 경향이거든요. 조선시대 시가 경향인데, 이 어부단가에서는 1에서 4수까지는 속세에서 벗어난 자연 친화를 좀 많이 드러내고, 5수로 오면은 갑자기 이제 임금에 대한 어떤 우국충정이라든지 영군지정 같은 것들을 드러낸단 말이야. 그래서 그 부분은 유교적인 충의 사상이 또 바탕이 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걸 합쳐서 우리는 강호가도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첫 번째, 이제 강호가도에 대한 요소들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를 더 보자면, 요 시는 시상 전개 방식이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 1수에는 얘가 어디에 있었다라고 했냐면 일엽 편주에 있었다 그랬잖아. 그래서 1수에서는 얘가 어디에 있었냐면 일엽 편주에서 만경파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면 얘가 1수에서는 넓은 바다에 시선을 두고 있었다는 거지. 근데 2수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냐면 굽어보면 천심녹수, 돌아보니 만첩청산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선이 녹수와 청산으로 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일엽편주는 위치고, 자신 화자가 있던 위치가 일엽편주라는 거고, 이제 이 사람이 바라보고 있던 건 이제 만경파가 되겠지? 그럼 만경파에서 녹수와 청산 쪽으로 시선이 이동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수로 가시면 이 친구가 뭘 바라보고 있느냐? 노적 화총이라고 해서 갈대와 억새풀 우거진 곳, 고기에 배를 묶었다 했으니까 그곳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수에서는 뭘 바라보았느냐? 하늘에 있는 한운, 하얀 구름과 백구를 바라보고 있었죠. 마지막 5수로 넘어오면 얘가 장안을 돌아봤다 그랬지. 장안이라든지 북궐, 그런 곳들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죠. 그래서 1수, 2수, 3수, 4수, 5수로 넘어오면서 화자의 시선이 이동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시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도 이연보의 어부단가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연보의 어부단가를 우리가 다 배워봤고요. 여러분들은 학습지 2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이 작품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쌤이 몇 개만 해볼 건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꼭 OX를 통해서 파악을 해봐야 합니다. 특히 다음 차시도 온라인으로 하는 친구들은 쌤이 요 작품 특징을 답을 찾는 걸 과제로 낼 거니까 그 과제를 해와야 쌤이 온라인으로 출석 인정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음 차시에 있는 온라인이 다음 차시인 학생들은 요걸 좀 준비해가지고 쌤한테 리로스쿨을 통해 나중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2차시도 온라인인 학생들은 쌤이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인쇄와 십장홍진은 속세를 의미한다. 1번 한번 보시면 인쇄와 십장홍진, 인쇄가 이제 인간 세상 얘기하는 거였잖아. 인간 세상 당연히 속세 의미하는 거 맞을 거고요. 그리고 쌤이 십장홍진은 붉은 먼지라고 했는데 요 붉은 먼지도 속세를 의미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럼 모두 속세를 의미하는 거니까 맞다라고 보면 됩니다. 2번 한자어가 많이 사용되었다. 그쵸? 어부, 일엽현주, 인쇄, 천심녹수, 만첩청산, 십장홍진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어 있었으니까 한자어 많이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정경묘사가 관념적으로 드러나 있다. 말이 좀 어렵다, 그죠? 자, 정경은 뭐냐면 정경은 정서를, 그러니까 우리의 정서를 자아내는 흥치와 경치를 우리가 정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서를 자아내는 어떤 경치 묘사가 관념적으로 드러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관념적도 이제 위에 조금 필기를 해보면 여기 아겠습니다. 밑에 공간이 없네. 요 관념적이라는 것은 가상적이고 이상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요거와 반대되는 좀 대비되는 의미로서의 단어가 경험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 경험적이라는 것은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걸 의미하는 겁니다. 쌤이 요 작품 시작하기 제일 처음에 이 작품의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너무 관념적인 표현들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뭐 굽어보면 천심녹수, 돌아보니 만첩청산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관습적이고 상투적인 표현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진짜로 이 사람이 보고 느낀 거라기보다는 약간 그 당시에 쓰던 관념적이면서 가상적이면서 이상적인 어떤 이미지로서의 그런 소재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정경 묘사가 관념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 표현은 맞는 거지. 왜냐하면 정서를 자아내는 그런 흥치와 경치가 뭔가 독창적이고 새로운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쓰던 어떤 관념적이고 관습적인 표현들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정경 묘사가 관념적이다라는 말도 맞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쭉 28번까지 스스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줄 거고, 여러분들이 밑에 3번부터 28번까지는 남은 시간 동안 풀어보고, 특히 2차 시도 온라인 수업인 학생들은 이 과제를 푸는 게 그날의 수업이 될 겁니다. 근데 옆에 근거를 좀 마련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쌤이 그날 한번 다시 안내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